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채권 강론 중에 계약 총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93페이지입니다. 민법상 편무계약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디귿의 증여, 리얼의 사용대차가 정답이죠. 5번입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고, 수증자, 받는 사람은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용대차도 임대차와 달리 무상 편무계약입니다. 즉 사용대주가 빌려주는 사람이 사용차주에 대해서 사용수익하게 해주고, 빌려 쓰는 사람은 차임이 없습니다. 대주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계약이면서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한다 해서 편무계약입니다. 반면에 기역의 도급, 니은의 조합은 둘 다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시켜주면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채무가 쌍으로 반대적인 채무가 존재한다. 그래서 쌍무계약이죠. 조합도 일명 우리 사회에서는 동업계약이라고 그러죠. 두 사람 이상이 상호 출자를 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1번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했는데 틀렸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직방이나 다방 이런 매체를 통해서 방을 내놨다. 임대, 원룸 이렇게 내놨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이죠. 이 가격에 이렇게 좋은 방이 있는데 임차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승낙입니다. 2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일부만을 승낙할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앙스러운다. 자, 이것은 우리 민법 534조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자,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98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 마지막 그림 보시면 갑이 을에게 내 땅 1억에 사지 않겠느냐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1억은 좀 비싼 것 같다. 9천만 원이면 매수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받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앙스러웁니다. 그래서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게 되면 이것은 받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항소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갑이 좋다. 9천에 그러면 계약하자라고 하면 이것이 승낙이 되는 것이죠.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도 미리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3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오라고 청약을 했는데 을이 승낙을 했는데 이것이 3월 11일 날 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착된 승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착된 승낙이 갑이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서 승낙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했을 때 그것이 연착이 됐을 때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서 갑은 을에 대해서 승낙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지문이죠. 그래서 3번은 여러분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조건만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 어때요? 틀렸죠? 방금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게 되면 받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항소로 본다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조건을 붙였다면 이 또한 받은 청약 거절 그리고 새로운 청약을 항소로 본다는 534조가 적용이 되죠.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그에 대해서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방금 왼쪽 그림에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 5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옳은 표현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를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528조, 조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528조는 갑이을에게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을 때는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즉 계약 성립되는 것 아니다. 라는 게 528조고요. 529조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했을 때는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529조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하나는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한 것, 하나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한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데 당연히 공통점은 뭐냐면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니까 도달주의를 받지 못하면 이게 뭐예요? 도달주의. 그렇죠? 근데 531조 규정에는요. 격지자 사이의 승낙의 통지는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 즉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 간에 모순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쪽은 도달주의, 이쪽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모순이 생기는데 이 모순에 대해서 다수의 학자들과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냐면 기간 내, 승낙기간 내에 부도달, 즉 불도달, 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에게 3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오 하고 청약을 보냈다. 그런데 을이 3월 7일 날 발신했어요. 그 갑의 청약을 받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3월 7일 날 발신했는데 이것이 갑이 정한 3월 10일 이전인 3월 9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기간 내에 도달했죠. 그렇다면 기간 내에 도달했다는 조건이 성취되면요.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자. 즉 3월 7일 날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일단 발신한 때 계약 성립된다. 계약 성립시켜주고 일단 발신한 때. 만약에 부도달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성립이라는 효력을 소멸시켜버리자. 이게 바로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죠.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이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일단 발신한 때 계약 성립한 것으로 보고 기간 내에 도달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 성립을 깨트려버리자. 없는 것으로.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하거든요. 갑이 을에 대해서 내 땅 이렇게 사지 않겠냐? 청약을 했어요. 근데 을도 갑한테 갑의 청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을도 동시에 뭐라 그랬죠? 갑한테 혹시 그 땅 나한테 이렇게 팔지 않을래? 내가 사고 싶은데. 라고 청약을 한 거죠. 서로 묻는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됐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교차 청약이라 그러고요. 이 교차 청약이 한 의사표시는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즉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은근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6번 옳고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 계약 성립된다. 맞죠? 네, 여기.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 틀렸네요. 네. 6번과 같은 내용이죠. 그다음 8번.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자가 그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발송하지 아니한 때가 아니고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를 취한다고 방금 표현했습니다. 이거 몇 조요? 528조. 자, 9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즉 발신된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도달이 아니고요. 531조 규정. 그래서 그 양자의 모순을 설명 들으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임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총칙 때 했어요. 의사표시를 보내고 그
내가 보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달돼 버리면 이때는 철회가 안 되죠. 네. 문제 2번. 갑은 2020년 2월 1일 자기 소유 중고 자동차를 1,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을에게 청약을 한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의 편지가 동년 2월 5일 을에게 도달하였다면 갑은 위 청약을 임의로 처리하지 못한다. 방금 여러분 봤습니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되기 전이면 처리할 수 있는데 이미 도달돼 버렸다면 처리하지 못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보낸 의사표시와 늦어도 동시에 도달돼야 한다. 그러면 철회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었죠? 자, 2번. 갑의 편지가 동년 2월 5일 을에게 도달했다면 그 사이 갑이 사망하였더라도 위 청약은 유효하다. 우리 총칙 때 의사표시를 하고 발신하고 난 이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신된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대로 유효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3번. 을이 위 중고 자동차를 9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회신했다. 이건 뭐죠, 여러분? 받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죠. 이것은 받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항소로 온다. 그렇죠? 그러면 을은 갑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다.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갑의 편지를 2020년 2월 5일 을이 수령하였더라도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은 원칙적으로 위 청약의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총칙되었습니다. 네.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다. 그렇다면 우리 민법상 모든 제한 능력자는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로 봅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표시에 도달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었죠. 그 상대방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자, 5번. 을이 위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월 10일 발송하여 갑에게 2월 15일 도달했다면 갑과 을 간의 계약 성립일은 2월 15일이다. 아니죠. 승낙의 편지를 2월 10일 발송했다. 근데 2월 15일 도달했다. 자, 이때 격지자 사이의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따라서 2월 10일 계약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단순히 보시면 됩니다. 531조 규정 적용. 그래서 5번 틀리고 정답. 1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청약 당시에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맞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청약할 수 있다. 물론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 하여야 한다. 방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이것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만약에 어떤 출판사에서 신간 책을 만들었어요. 평소에 이제 구독자들에게 그 책을, 견본책을 발송하면서 이 책, 신간, 새로 나온 책인데 혹시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내면서, 자, 만약에 의사가 없으시면 반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품비 모두 본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독자가 책을 보더니 포장을 풀어가지고 책을 보더니 바로 그냥 뭐예요? 밑줄을 척 쳐버렸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문장에 밑줄을 쳐버렸습니다. 아니면 책 표지 뒤에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 그건 뭡니까? 명백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없었죠. 그렇지만 행동 속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는 것이다. 내포된 것이다. 이것을 의사실현하는 계약 성립. 그럼 계약 성립 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바로 그 행동이 있었을 때. 서명을 했다든지 밑줄을 쳤을 때. 여러분 이해하시죠? 빈 택시들이 정류장에 쭉 손님 태우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승객이
바로 문을 열고 탑승을 했어요. 뒷자리에. 그 행동 자체가 뭡니까? 바로 운송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맞고요. 3번.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후 도달되기 전에 발생한 청약자의 사망.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총칙 때 했고 방금 전에도 표현했습니다. 의사표시를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발신된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네, 4번. 승낙자가 승낙기간을 도과한 후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 이를 수신한 청약자가 승낙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옳은 표현 같지만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이 그림이었죠? 갑이을에게 청약했고 승낙기간 정해서 청약을 했고 그것이 연착이 됐을 때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승낙기간을 도과한 후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라고 했습니다. 승낙기간을 경과한 후 승낙이 도달됐을 때 이때 연착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승낙기간을 경과한 후 승낙을 그때서 발송했다. 이건 당연히 틀린 것이다. 자, 그 다음 5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앞서 설명드린 529조. 그 다음 6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 해지를 청약했을 때. 합의 해제. 이것은 해제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해제와 해지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를 우리 그냥 이 계약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매도인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 합의 해제를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가해서 승낙했다면 여러 번 나왔었죠. 받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게 되면 그것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합의 해제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옳은 표현입니다. 7번. 교차 청약이 한 격지자 간 계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한다. 교차 청약이 한 의사표시. 옳은 표현입니다. 8번. 명예퇴직의 신청이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해제 청약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근로자 보호 측면으로 보더라도 당연합니다. 9번.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구체적이나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는데 틀렸습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 땅 살래? 하고 묻는 것이 청약이 될 수는 없어요. 어디에 있는, 어디에 소재하는 내 토지가 몇 평, 몇 제곱미터, 그렇죠. 그리고 평당 가격은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근데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아파트 분양 광고가 청약의 유인인 경우 했는데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구별해야 된다. 백화점의 정찰을 붙인 상품의 진열은 곧바로 청약이지만 이 가격에 이 물건 사지 않겠느냐?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청약하는 것이지만 재래식 시장에서 정찰을 붙이지 않은 물건의 진열은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의 유인은 그 다음 단계로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양 광고는 청약 유인이고 소비자 내지 고객이 그에 대해서 광고를 보고 청약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분양회사에서 승낙을 하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에 피유인자가 즉 고객이 이에 대응하여 청약을 하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은 성립한다 했는데 틀렸죠? 그 청약에 대해서 분양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약의 성립 부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